르네상스의 고향 그리스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자 합니다. 호메로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인문학의 보고와 같은 책이죠. 죽음보다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만 동시에 숙고하는 삶도 살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개념인데요. I only know that I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 늘 숙고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라톤, 바로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그리스의 정신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주민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한편 원주민들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그리스가 망했을까요? 배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상근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움의 시대, 빛의 시대, 그 창조의 시대, 르네상스를 향해서 한번 멋진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르네상스의 기억이 되었던 로마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을까? 아니,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로마의 어떤 모습을 기억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지도인데요. 자, 이 로마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로마는요, 이탈리아 반도 중앙부 라티움 지역의 어떤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가에 그냥 몇 개의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것이 로마 족속들이었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공화정 초기 중기쯤 됐을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과 그리스를 모두 차지하게 됐고요. 카이사르 시대는 고을 지방, 지금의 프랑스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이는 아프리카 북단 지역과 지금의 터키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이른바 오현제 시대에 로마의 국경선은요, 저 멀리 영국의 에딘버러 쪽, 그쪽부터 여기 보이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지금 EU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어떻게 했냐면 문명의 본산이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문명이 전 세계로, 유럽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로마 문명은 왜 쇠퇴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스산한 유적지만, 암울한 유적지만 남게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르네상스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했던 로마,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되었고 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위대한 제국은 쇠퇴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까?
로마는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래에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네아스, 로물루스, 스키피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정신이 구현된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 비록 상상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 사람들의 정신이 세계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인물, 아이네아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건국 신화는 아이네이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 전후에요. 문학가였던 문필가였던 베르길리우스, 베르질리우스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그러죠. 이 베르길리우스가 쓴 책이 바로 아이네이드입니다. 이 아이네이드는요, 흥미롭게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패러디해서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로마는 이렇게 건국되었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가 문제였어요. 문제였다고. 항상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로마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필가인 베르길리우스가 그리스에서 차용했지만 그리스보다 더 뛰어난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그 영웅이 겪었던 고난과 좌절, 그 투쟁과 눈물과 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신화를 썼다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이 작품 역시 튀니지아에 있는 국립 모자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우스의 여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주인공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누구를 만나죠? 괴물을 만납니다.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였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괴물은 외눈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본다는 거죠. 자, 이 외눈박이니까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된다는 이야기, 스킬라와 카리투스 사이에서 고뇌했던 영웅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스킬라가 6개의 머리로 부하들을 잡아먹게 되고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절규소를 들으면서 카리투스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배를 붙여서 힘차게 노를 저어갔던 그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기가 죽고 있을 때 대장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우들이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이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건국 신화를 쓴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났어요. 트로이 유민들이 불타는 트로이 성을 뒤로 하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죠. 아이네아스가 아버지를 덜쳤고 가족들을 이끌고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카르타고까지 가요. 카르타고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고 이렇게 빙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라티움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테베레강, 지금 로마가 있는 테베레강에 도착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아이네이드의 1장 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오디세이아의 1장 1절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데요. 야, 1장 1절에 놀랍게도요, 두 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기들과 한 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십시오. 무기들과 한 전사,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기가 뭘 상징할까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싸움 이야기했으니까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책 뭐죠? 오디세이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웅 오디세우스가
난간을 헤쳐가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한 영웅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겁니다. 무기들과 한전사를 나는 노래하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호메로스를 한 줄로 요약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의 어머니였던 비너스가 그를 인도합니다. 이 보면은 테베레의 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테베레는 지금 로마가 있는 강 이름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 사시다가 힘들 때 있죠, 그죠? 어떤 시련에 봉착해서 좌절이 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펼쳐셔야 할 책이 바로 이 아이네아스란 책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에요. 자,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에 전쟁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12군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니아스는 피를 흘리며 두 걸음에 한 번꼴로 긴 창에 몸을 기댔다. 그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살촉을 뽑으라고 명령했다. 칼로 상처를 가르고 화살촉을 빼낸 다음 자기를 싸움터로 보내달라고 명령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데 화살이 날라와서 허벅지에 꼽혔습니다. 그죠? 그때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촉 빨리 뽑아라는 거죠. 내가 빨리 전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아들과 헤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네아스는 무장한 두 팔로 아스카니우스를 안고는 투구사의 아들의 입술 끝에 입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입 맞추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헤어진다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용기와 진정한 탁월함은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빠가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용기와 탁월함, 아레테와 비르투스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 베르길리우스가 얼마나 탁월한 문학가인지 보세요. 이 한 문장에 또다시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다시 요약합니다. 부하들이 기가 죽고 있어요.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전우들이여, 그대들은 이보다 더한 일도 겪었소. 그대들도, 여기 보세요. 그대들도예요. 스킬라 괴물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으며 키클롭스의 동굴에서의 시련도 견뎌내지 않았소.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불행과 공포는 잊어버리시오. 아마 이 고생도 그대들에게 언젠가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한 문장에 요약해버린다는 거죠. 자,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요? 왜 로마가 세계를 발견했느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경건한 아이네아스는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생명을 부양하는 햇빛이 비치자마자 밖으로 나가 낯선 땅을 정탐하며 바람에 멀리 자기가 어떤 해안으로 떠밀려 왔으며 이곳에는 누가 사는지, 그것이 사람인지 야수인지 알아내 전우들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지도자가 되면은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책임을 맡게 되면은요, 밤에 잠 못 들게 되죠. 다음 일이 걱정되니까 번쩍번쩍 잠에서 깹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과업이 있는데 이거 내가 잘 못해내면 이거 큰일 나. 나의 동료들이, 나의 이 부하들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잠 안 오죠. 그때 아이네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생명을 부양하는 햇빛이 비칠 때 그 새벽 여명에 밖으로 나와서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사는가? 여기에 야술이 있는가?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를, 새로운 조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로마는 세계를 만날 전초 기지를 마련하게 되었을까요? 로마 건국의 영웅 아이니아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을 부하들과 함께 서로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곳에 로마 제국의 첫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은 여러분도 아마 그 로마 전설 혹은 만화로 보는 로마 이야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입니다. 강에 떠내려왔는데 늑대가 발견해서 뭐 늑대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농부가 발견해서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형제가 로물루스 레무스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게스몬 부근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가 오른쪽 하면은 내가 왼쪽 취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취하겠다. 그죠? 그때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죠? 로물루스가 어디를 찾아게 되죠? 바로 이 언덕을 찾아게 되죠. 바로 이 언덕이 로물루스의 헛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최근에 일어난 고고학적 발견인데요. 이것이 과연 로물루스의 집이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가 이 부근에서 정착함으로써 753년, 기원전 753년에 로마의 첫 주거지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로마의 이 모습을 조그마하게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언덕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세 언덕은요, 캄피돌리 언덕이 있습니다. 캄피돌리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로마의 3대 신이 모셔져 있는 그 신성한 곳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물루스가 살았던 팔라티누스 언덕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북쪽에 퀴리날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대통령궁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제 로마 민족이 이 테베레 강 유역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면은 남자들이 이민을 많이 온 거예요. 남자들만. 그래서 여성들이 모자랐대요. 아내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퀴리날레 언덕에 있는 사빈의 족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잔치를 초청해서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제 이 뭐라 그러나요?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 사빈의 여인들을 납치를 해서 들쳐업고 이렇게 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이제 자기 신방으로 가서 로마 민족의 후손들을 낳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결혼식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서 신랑이 신부를 딱 안고 문지방을 건너는 그런 풍습 있죠. 그 풍습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사빈의 여인의 납치에서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왜 했을까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민족은요, 이웃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통혼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리스와는 사뭇 다르죠? 그죠? 사뭇 다르죠. 그리스는 배타적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로마는 정착 초기부터 로물루스 시대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인근 부족들과 그 지역을 찾아가고 있던 원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때 누가 이 전쟁을 말리게 될까요? 바로 그 사빈의 여인들이 그 양쪽의 갈등을 중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의 통혼 정책이 낳은 평화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오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이렇게 고대 로마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물루스의 정복지 정책은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로마인이 자유롭게 되었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즉 전쟁에서 정복한 국가에서 적국의 주민들을 몰살하지 않고 노예로 만들지 않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땅을 배분해주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이다. 로마가 왜 위대한 제국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 정복지의 주민들을 배타적으로 내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한
갈리아족의 모습인데요. 고울족의 모습입니다. 몽테스큐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수많은 종류의 민족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로마 군인들은 보다 나은 방법을 발견하면 즉각 자기 것을 버리고 상대방의 방법을 도입하여 싸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자기 것만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와 소통했고요. 비록 적국이었지만 거기서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즉각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물루스는요, 혁신적인 군사 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물루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그 나라나 조직을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로마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을 뽑았어요. 백부장을 뽑아서, 천부장을 뽑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군대를 통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권력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키케로의 분석에 의하면은요, 심지어 원로원과 호민관 제도를 두었어요. 이 계급 간의 형평성을 조절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물루스 시대에 벌써 시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가 위대한 제국이 되었을까? 이 로물루스가 개방적인 정책을 쓰면서 로마 제국을 세계와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흑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흑인처럼 이렇게 까맣게 조각을 했는데요. 정말 로마 군인의 표상, 로마 군인들이 추구했던 탁월함, 그 비르투스의 표상이었습니다.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한니발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르타고의 장군이 로마 제국을 침노할 때였습니다. 그 유명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로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죠. 제2차 포에니 전쟁 때요. 이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카르타고를 포에니라고 하는데요. 그 카르타고의 군대들이 스페인에 집결을 했어요. 거기서 그게 신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집결을 해서 저 프랑스 남부를 지나서 알프스 산맥을 넘은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포강까지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 포강을 넘던 코끼리 부대를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질겁을 하게 되죠. 야, 저 괴물들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정벌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스키피오 장군이 원로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로원 여러분, 카르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저의 아버지와 삼촌이 전사했습니다. 저를 로마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제가 한니발을 무찌르겠습니다. 불과 24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스키피오가 자기 아버지와 삼촌이 그 전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을 차례다. 내가 이제 한니발을 무찌르겠노라고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이 스키피오가 총사령관을 자청하게 되고요. 원로원은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스키피오가 어떤 인물이냐? 이수신 장군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수신 장군하고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스키피오는 늘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고 3명의 부하들이 방패를 들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에워싸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 이 스키피오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지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황을 살피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병사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사기를 올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장군이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라는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드디어
그 유명한 자마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원전 202년의 사건이죠. 그 이전까지요, 로마는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때의 해상권은요, 지중해의 패권은 카르타고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전투, 자마 전투가 카르타고에 열리면서요, 그리고 로마가 이 한니발의 군대를 무찌름으로써 드디어 로마가 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시무시한 한니발의 군대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카르타고의 모습입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카르타고의 이 한니발의 부대가 코끼리를 앞세우고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열세였는지 보십시오. 한니발은요, 총 5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스키피오는 3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니발의 부대 앞에는 거대한 코끼리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이 로마 군인들을 짓밟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키피오는 어떻게 이 전투를 이겨야 했을까요? 어떻게 이 전투를 승리로 거두었을까요? 어떻게 스키피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일단 로마 군인들을 일러 세웁니다. 그리고 대기하게 합니다. 물론 공포에 질렸을 거예요. 하지만 스키피오는 병사들을 독려해서 이제 코끼리 부대가 진격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일로 서 있다가 방진 대응을 이루고 서 있다가 코끼리가 들어오면은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붙고 이쪽 라인은 이쪽으로 붙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길이 싹 벌어지겠죠? 코끼리가 그 옆을 지나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그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코끼리를 찔러서 코끼리 부대를 격퇴하고 드디어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202년에 있었던 자마 전투입니다. 비로소 로마 제국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쇠퇴하게 되었을까? 왜 이 로마 제국은 결국 유적지로만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오현제의 모습들입니다. 네르바부터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서양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라고 그러죠. 오현제의 시대. 저는 특별히 이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좋아합니다. 기록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의 시대는 역사가들이 할 일이 없었다. 왜? 특별하게 기록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웠기 때문에. 진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너무 통치를 잘해가지고 뭐 기록할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문제가 일어나야, 뭐 반란이 일어나고 뭐 폭동이 일어나야 기록을 하죠. 근데 그 시대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시대였다라고 그러죠. 트라이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의 현격한 차이를 아십니까? 뭐가 차이가 나죠?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수염을 기른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 철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 철학의 정신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의 철학, 뭐 그리스의 철학이죠. 현자가 통치하는 철학자 왕이라는 개념을 아시죠? 바로 이 사람들이 하드리아누스부터 자신을 철학자 왕, 그리스의 정신이 추구했던 그 철학자 왕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냥 면도를 면도하죠. 그 뒤로부터 계속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아들부터 수염을 깎기 시작해요. 누구죠? 코모두스입니다. 코모두스. 그 코모두스가 수염을 깎음으로써 이 로마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410년의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대함락 사건입니다. 저 멀리 고트족이요, 게르만족의 지파죠, 쳐들어와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히에로니무스,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 하나로 전 세계가 사라지고 말았다. 왜 로마 제국은 붕괴했는가? 경계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현재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조언했던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무엇을 안 따르는지 아십니까?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므로써 이제 로마 제국은 붕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초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북아프리카와 저 오른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그죠? 이건 뭐 어차피 못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라인강과 다뉴브강, 도나우강이죠. 그 이보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사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초대 황제죠. 마지막 유언은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습니다. 탁 죽어가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싱긋 웃으면서 어때? 그동안에 내 연기가 괜찮았나? 하고 이야 멋있죠? 예, 황제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어땠나? 그동안 내 연기가 괜찮았나? 하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죠. 하지만 진짜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언제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 마지막 한계선이 있다는 거, 그 한계선을 지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 전도인데요. 로마 제국의 전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스코틀랜드 지방부터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북방 경계선만 4,000km였습니다. 4,000km. 우리나라 서울, 부산의 10배죠. 10배입니다. 자, 그 경계선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럼 도대체 몇 명이 그 방어선을 지켜야 합니까? 몇 개의 군단이 필요하고 몇 명의 군인이 필요했을까요? 자, 이것이 라인강과 다뉴브강입니다. 이게 지류를 제가 쫙 보여드렸는데요. 이 밑쪽으로 로마 제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게르만족이 있었습니다. 야만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민족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 강을 경계선으로 하라고 그랬을까? 이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자, 이 북방 경계선을, 북방 전선을 지키는데 매월 필요한 물자가 225톤이었습니다. 225톤. 식량과 무기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하는 게 최적일까요? 네? 어떻게 이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강으로 이동하는 거죠. 강을 통해서 물자를 이동하는 게 제일 빠르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독일 가보셨어요? 독일 북유럽 가보셨어요? 숲이 있는데요. 무서워요. 빽빽한 산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언제 게르만족이 나올 줄 몰라요.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경계선을 지켜라.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공명심에 날뛰면서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몽테스큐에가요. 로마서 연구의 고전적 연구자로 알려진 몽테스큐에가 로마 제국이 왜 쇠망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가지던 견해와 정반대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로마의 내분이, 갈등이, 분열이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몽테스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팽창이, 확장이, 번영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뻗어나갔다는 게 그것이 오히려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역사가들이 기록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통치했던 현재였습니다. 오현재의 네 번째 현재였죠. 이분께서 지금 동상으로 서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다뉴브강의 지류가 있는 곳입니다. 살스베르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이 강 건너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로마 영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거 지켜야 될 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조직도 이거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무작정 확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꿈꾸십니까? 경계선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계속 확장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욕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 욕심 따라 가다가는 어떻게 되죠? 로마 제국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왜 쇠퇴했을까요? 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반달족, 야만족이었던 스틸리코 장군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스틸리코 장군을 존중했다면 로마 제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스틸리코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반달족과 로마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야만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공이 뛰어났어요. 열심히 군대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전투에 참여해서 승승장구한 끝에 나중에 로마의 총사령관까지 됩니다. 이탈리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나라를 구합니다. 뭐 고투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불이 일어났을 때 동분서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었어요. 정말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아주 지혜가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원로원들이, 로마의 기득권층들이 이 고투족, 특별히 반달족 출신의 스틸리코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야만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로마 민족이고 그들은 야만적인 고투족, 반달족이기 때문에,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사 연구의 고전적 연구자들은 이 두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입니다. 뭐 생긴 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자, 이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사 연구의 태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로마사를 연구했느냐? 내부에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왜 집중하려고 했냐면은 외부의 문제 때문에 로마가 붕괴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유럽은 자기가 속해 있는 유럽 위대한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사실은 유럽 제국의 이 전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위대한 로마 유럽 제국이 그리고 그 전신이었던 로마 제국이 외부의 문제에서 붕괴됩니까? 내부의 문제가 있었다. 자기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젊은 연구자들이 그것을 뒤집습니다. 몽테스큐어와 에드워드 기본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럽 중심주의도 있었지만 그들이 참고했던 문헌들이 누가 쓴 문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쓴 문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연구자들, 에드리안 골스워트 이런 사람들, 피터 히러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료일까요? 고고학적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로마 사람들이 승리자의 입장에서 쓴 그 로마 책만 본 것이 아니라 외부의 책들, 외부의 자료를, 특별히 땅을 파서 도자기의 파편을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로마사에 대한 이해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은 붕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내면서요, 로마 제국이 붕괴하고 중세가 도래했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고대 후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야만족들은 절대로 야만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심지어 몽테스큐에와 에드워드 기본이 야만족이라 칭했던 그 게르만족들은, 그 고트족들은 생각처럼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강은 모젤라 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지류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로마고요, 저쪽은 고트족들이 살던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심겨 저기는 마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고트족들의 유적지를 발굴해보고 그들의 문헌을 혹은 그들의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니 이미 야만족들은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라틴어를 유창하게 했고요, 이미 그 지역은 로마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 제국으로 편입되기 전에 이미 로마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로마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내쳤다는 것입니다. 고트족들은요,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 훈족들이 밀어친 겁니다. 저 중부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고트족들이 훈족들이 왼쪽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이 고트족들은, 게르만족들은 이 강을 넘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조건으로 무기를 내려놓아라. 여러분, 고트족들에게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자기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요, 그 무기를 다 걷어다가 같이 배를 타고 건넌 다음에 로마 영토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팔았어요. 더 비싸게 팔았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강을 건너는 조건이 뭐냐? 자기 자녀들을, 고트족의 자녀들을 속주로 인질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폭동을 일으키면 아들, 딸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질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로마인들에게 당했던 수치와 절망, 특별히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경로하게 된 거죠.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트족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트족들은, 게르만족들은 충분히 로마화되어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로마 제국의 원로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났습니다. 410년의 로마의 대함락 사건을 그린 상상의 그림입니다. 알라리크가요, 보시는 것처럼 괴물처럼 와가지고 그냥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알라리크는요,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요,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틸리코가 암살당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이제 스틸리코가 협상해가지고 대충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스틸리코가 암살되니까 안 되겠다, 치자 하고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막 이 그림처럼 막 불을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고트족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베드로 성당 보호했습니다. 수녀들 보호했어요. 불 지른 것은 원로원 건물뿐이었습니다. 겁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황제는요, 로마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대함락하면은 야만족들이 로마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막 야만이 문명을 초토화시킨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은 붕괴했다는 것이죠. 게르만 민족들에게, 고트족들에게 홀대 정책을 하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틸리코가 살아있었다면, 408년에 그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기득권자의, 원로원의, 로마인들의 질시와 견제와 의심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스틸리코 장군을 받아주었다면 아마 로마는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8년도에 스틸리코 장군은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 에드워드 기본이요, 멋지게 그의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어요. 스틸리코 장군은 에드워드 기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공연히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초래할 큰 희생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에게, 부하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 되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더 큰 피해가 날까 봐 이게 나의 마지막이다라고 인정하고 스스로 목을 내밀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쇠퇴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세계가 차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세였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고립됨으로써, 유럽이 세계 전망을 상실함으로써 문명의 쇠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세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다른 세계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배타시하고 그들을 타자화하고 악마시합니까? 우리에게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것들. 남이 우리가 될 때
로마 제국이 번영했고요. 우리가 남이다 주장했을 때, 우리가 남이가라고 주장했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네 번째 강의의 끝입니다. 제 강의의 끝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끝이기도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했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개방성을 포기했을 때, 세계 전망을 상실했을 때 로마는 붕괴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더 이상 탁월함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갈 때를 아시고요, 중지할 때, 멈출 때를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제낍시다. 다른 것을 환영하고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오늘 이 순간 탁월함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제국, 그것이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큰 제국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이 형성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네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